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마, 그리고 그들이 앗아가려 했던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되찾기 위해 벌였던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혹은 사위나 며느리가 너무나 완벽해 보이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악마는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니라 가장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8개월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제 딸 다혜를 보고 돌아온 저녁이었죠. 병실 창가에 들이치던 빗줄기가 마치 제 눈물 같아서 저는 차가워진 딸의 손을 한참이나 주무르다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는데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저장된 이름은 분명 제 딸 다혜였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지금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숨만 겨우 쉬는 아이가 전화를 걸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오작동이겠지, 아니면 누군가 딸의 휴대폰을 주워서 장난을 치는 거겠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빗소리 같은 잡음만 치지직 거렸습니다. 끊으려는 찰나 아주 작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목소리를 잊겠습니까?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분명 제 딸이었습니다. 다혜야? 너 지금. 엄마. 나 여기 아니야. 너무 추워. 제발 나 좀 구해줘. 다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병원이잖아. 다혜야. 거기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엄마. 정우 오빠가 나를. 뚝.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방금 내가 들은 게 환청인가? 너무 딸이 그리워서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엄마 나 좀 구해줘라는 비명 같은 속삭임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6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딸이 입원한 305호 특실 문을 열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제 딸 다혜. 저는 홀린 듯 침대로 다가가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 봤던 그 얼굴, 8개월 동안 매일 봐왔던 그 얼굴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건 내가 아니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다혜는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파탈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걸 보고 복점이라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점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점을 뺀 흉터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눈썹 모양, 손톱 모양, 발가락 길이까지 미친 사람처럼 훑어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닮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다혜는 왼손 약지에 아주 희미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5살 때 다리미에 대었던 자국이죠. 하지만 이 여자의 손가락은 깨끗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딸 아니 그 낯선 여자의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 밑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척 몸을 숙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제 사위 정우였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정우는 언제나처럼 말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교수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의사. 우리 다혜가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오열했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저를 위로했던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사위.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침대에 누운 여자에게 링거 주사액을 조절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눈빛. 저를 바라볼 때는 따뜻했지만 침대 위에 여자를 내려다보는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눈에는 지독한 경멸과 귀찮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잠이 안 와서. 우리 다혜 밤새 잘 있었나 해서. 저는 태연한 척 연기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들키면 안 된다는 동물적인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네, 바이탈 체크해봤는데 아주 안정적이에요. 장모님 너무 걱정 마시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있잖아요.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손길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은 그 손이 마치 독사의 혀처럼 차갑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는 거지? 저 여자는 누구지? 정우는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은영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없게 되었다. 내 딸을 찾기 위해 나는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정우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돈. 정우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의사였지만 사실 도박. 빚과 무리한 주식 투자로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소문을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기 아내를, 그것도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바꿔치기 할 정도로 막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탐정보다 더 독한 사냥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혜의 옛날 휴대폰, 사고 당시 망가졌다고 생각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폰을 꺼냈습니다. 다혜가 쓰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보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 한참을 헤매다 문득 다혜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 비번은 무조건 엄마 생일이야. 1월 17.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하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다혜가 녹음해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증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정우와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제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개인데. 그냥 사고로 위장하자니? 안 돼. 의심받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해.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 6개월 정도 끌다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받고 깔끔하게 끝내야지. 그러면 사망보험금만 6억이 넘어. 6억이면 오빠 빚 다 갚고도 남네? 그럼 나는? 나 병원 그만두게 해주는 거지? 당연하지. 조금만 참아. 민간호사. 다혜가 입원해 있는 병동의 수간호사 민지영이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어머님 힘내세요라며 커피를 건네주던 그 상냥한 여자가 제 사위와 내연 관계였고 제 딸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악마들이 내 딸을 일부러 식물인간으로 만들려고 했고 실패하자 어디론가 빼돌리고 가짜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합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겁니다.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 음성 파일 하나뿐. 저들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의사이고 저는 힘없는 늙은이입니다. 게다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여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데 정우가 보호자인 이상 제가 몰래 검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다간 저들이 눈치를 채고 진짜 다혜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이 가장 안심할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목을 물어뜯어 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위야.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냉장고에 넣었나? 일부러 정우 앞에서 횡설수설하고 물컵을 엎지르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민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는 허공을 보고 손을 흔들며 어머 영감. 왔어? 라고 죽은 남편을 부르는 척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정우와 민 간호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비웃음과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모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정우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일 처리하기 쉽겠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사위가 알아서 해줘. 나는 우리 사위만 믿어.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구석 청소 도구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 일부러 민 간호사의 주머니에 제 스카프를 살짝 넣어두고는 어머 내 스카프 잃어버렸네 하고 소란을 피운 뒤 찾으러 가는 척하며 동선을 파악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정우와 민 간호사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들고 고양이처럼 소리 죽여 그들 뒤를 밟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누구 뒤를 밟아본 건 처음이었지만 자식을 찾겠다는 어미의 집념은 저를 전문 스파이보다 더 민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지하,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된 오래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 상태 어때? 너무 건강해 보여서 걱정인데.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약물 투여량 늘렸어. 서서히 장기 부전 오게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다혜는? 그 시골 폐가의 계속도도 괜찮은 거야? 민 간호사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골 폐가. 어차피 거긴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야. CCTV도 없고. 밥이나 하루에 한 번 던져주면 돼. 며칠만 더 버티면 사망 처리하고 보험금 타서 뜰 거니까. 아이고 우리 자기 똑똑해라. 근데 그 노망난 장모는 어쩔 거야? 장모? 치매 진단서 끊어서 요양원에 쳐넣어야지. 내 손으로 직접 사인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면 아무 말도 못해.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 딸을 짐승처럼 가두고 밥을 던져준다니.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니.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사리만이 내 온몸을 휘감았다. 저는 그 대화를 휴대폰으로 모두 녹음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누른 엄지손가락에는 힘을 꽉 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혜의 대학 동기이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인 김 장로님께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정우 오빠가? 수진이는 녹음 파일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해커라고 들었다. 정우의 차 내비게이션 기록이랑 카드 내역 그리고 저 민 간호사의 휴대폰 위치 추적 좀 해다오.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다혜 꼭 찾을게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제가 다 털어버릴게요. 김 장로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은영 씨 걱정 마소. 내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밟아줄 테니까. 내 후배들한테 연락해서 잠입 준비시킬게요. 우리는 치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수진이가 정우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해킹해 그들이 자주 가는 시골의 한적한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축사 근처 폐가였습니다. 로드뷰로 확인해 보니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흉가였습니다. 다혜가 저기에 있단 말이냐. 화면 속 폐가를 보며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저곳에서 내 딸이 공포에 떨며 엄마를 부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D-데이는 정우가 속해 있는 병원 재단 이사회 날로 잡았습니다. 정우가 올해의 의사상을 받고 차기 병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정우는 이사회 멤버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식물인간 아내를 돌보는 헌신적인 남편 이미지를 굳히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제 사인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것도 도청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장 화려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우가 사준 하지만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붉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구하러 가는 전사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아주 고우시네요. 이사회 분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죠. 정우가 집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짐짓멍한 표정으로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상 받는다는데 가야지. 가서 도장도 찍어주고. 정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이사장, 지역 유지들, 그리고 정우를 따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40여 명의 사람들이 정우의 등장을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정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이 영광을 병상에 누워있는 제 아내 다혜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정우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 간호사도 구석에서 눈물을 닦는 척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 장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모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우가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와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여기에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혜도 이제 편안해질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사위야. 도장 찍기 전에 우리 다의 목소리 한 번만 들어볼까? 네? 그게 무슨... 정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자 강당 뒤편 조정실에 잠입해 있던 수진이가 대형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습니다. 치지. 치지지. 엄마. 나 여기 아니야. 정우 오빠가 나를. 스피커가 찢어질 듯 크게 다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월의 그날 밤 저에게 걸려왔던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정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 사고입니다. 끄라고.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지하 창고에서 정우와 민 간호사가 나눴던 대화 녹음, 그리고 병원 CCTV를 통해 확보한 가짜 다혜를 휠체어에 태워 들어오는 영상, 민 간호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죽여도 모를 거야. 어차피 식물인간인데 누가 알겠어. 화면 속 정우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강당을 휘감았습니다. 민 간호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정우는 단상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모님. 이거 오해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정우가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해? 내 입으로 말했잖아. 내 딸을 죽이고 6억을 챙기겠다고.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짝은 아끼는 법이야.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 장로님과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휠체어를 탄 진짜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다혜야. 저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비록 해숙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 내 딸이었습니다. 수진이와 김 장로님이 제가 시간을 끄는 사이 그 폐가를 급습해 다혜를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혜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김정우 씨, 민지영 씨. 살인 미수 감금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정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하다. 그 차가운 금속음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사야. 저 여자가 치매라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정우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닥쳐. 내 병원에서 당장 꺼져. 자네는 해고야. 그리고 의사 면허도 영구 박탈될 줄 알게. 정우는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민 간호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행되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합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부모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소금을 뿌려 내쫓았습니다. 내 딸 목숨값이 고작 당신들 자존심입니까? 당신 아들은 살인마예요. 살인마를 낳았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어디서 감히 선처를 바랍니까? 결국 정우는 징역 15년, 민 간호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 면허는 박탈되었고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재산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다 같은 복수가 끝난 뒤 저와 다혜에게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인 마음뿐이었습니다. 다혜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저 역시 밤마다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보란듯이 행복하게.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다혜는 공기 좋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화분 공방을 열었습니다. 다혜는 흙을 만지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새싹이 돋았어. 다혜가 웃으며 저에게 작은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화초에서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짓밟히고 꺾여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생명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요. 우리 모녀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그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